세션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책에서부터 실행까지 공급망 재편과 통합적 협력 체계 조성을 통한 회복력 있고 사람 중심적인 아세안 구축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세션에는 네 분의 연사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좌장으로는요. 살바도르 부반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선임 정책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로는 사프안 술라이만 아세안 사무국 연계성국 어시스턴트 디렉터님,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아티티 피차이 킹몽굿 공과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 프로그램 조 교수님, 송행아이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 기술교육개발지역센터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청중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패널 앞 화면에 표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부반 박사님께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힘든 세션입니다. 단순히 점심 이후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먼저 하나세안 센터에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세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 세션은 굉장히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점점 더 많은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맞서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라든지 경쟁력,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아세안에게 도전 과제였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연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사일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프라라던가 규제가 이제 사일로화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자, 굉장히 뛰어난 패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패널 분들께서요, 이번 세션에서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논리적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규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연계성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공급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주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노동이라든지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토론을 통해서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세안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아세안의 미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패널분들을 다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연사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패널 토론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제 친구이시기도 한 사프안 술라이만 부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무국에 왔을 때부터 이제 부국장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알아왔는데요. 이제 제가 아세안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점심 다 잘 드셨길 바랍니다.
이 점심 이후에 첫 번째 패널이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것처럼 저는 사프완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세안 사무국의 연계성국에서 왔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 2025의 집행을 담당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 ACSP의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엠팩을 잇는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한 아세안 센터 측에 이렇게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CSP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규제 우수성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세안이 눈부신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전 세계적으로 GDP 3.9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세계 5위 경제권입니다. 2024년 기준이고요. 또 합쳤을 때 세계 3위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도심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인구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4.8%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속적으로 4.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2011년 이후로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비 조금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록되었던 해다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교통, 에너지, 디지털 네트워크 등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많은 도시에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 중간 쪽에 박스를 보실까요? 오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연간 2,1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매년 2030년까지 필요합니다. 여기 잠깐 오타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206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점은 똑같습니다. AI라던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이 폭증을 하면서 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과 웰빙 측면에서도 그랬는데요. 근데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매끄러운 디지털 연결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점점 더 탄탄한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국가라든가 교역국 간의 공급망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탄탄하고 이 친환경적인 공급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팬데믹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내에 탄탄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교역 상대국과의 이런 노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에도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오른쪽의 박스를 보실까요? 저희가 좋은 지원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길을 밟아 나갈 수 있지만 규제가 호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인프라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회원국이 11개입니다. 근데 각 11개 회원국마다 규제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트라넷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싶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 국가에서 B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A와 B 국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A와 B 양국의 규제를 둘 다 준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3국이 개입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컨트리 B 국가를 거쳐서 제3국가로 물품을 보내려고 할 때 이런 시나리오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A에서 C 항으로 바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세안 맥락에서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대륙 운송이 더 저렴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을 할 만큼 양이 많지가 않아서 내륙 운송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이 규제 복잡성 때문에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의 도전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이해하고 다 준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프트 인프라, 규제 그리고 규정이라고 하는 측면 또한 합리적이고 탄탄해야만 이 지역의 잠재성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엠팩 2025 하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전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분야를 작업반을 설치하고 또 건설 자재 상호 인정 협정 MRA를 체결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인지를 했고요. 또 엠팩 2025에서는 반법론을 만들어서 비관세 조치 초안에 대한 사전 규제 검토 수행을 위해 저희가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무역을 교란하는 장벽의 영향력이 실제로 구현되기 전에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ACSP 축 하에서도 계속해서 구현이 될 예정이고 비슷하게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에서도 이 AEC 전략 계획의 가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채택되는 ACSP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요. 무전 차이가 있다면 스마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새로운 전략적 집중 영역으로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였는데요. 이게 바뀌어서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는 영역을 ACSP 하에서는 조금 바꾸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AOIP,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을 ACSP에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AOIP 같은 경우는 엠팩이 개발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AOIP를 이제 ACSP 하에서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성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외적으로 연결성을 확대하고 또 사람 간 연결성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6대 전략 목표, 14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조치로는 총 4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7개가 6개 전략 목표에 걸쳐서 분포를 해 있습니다. 지식을 계속해서 엠팩 2025와 달리 저의 목표는 조금 더 표준조화 그리고 NTM 비관세 장벽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차이인데요. 아세안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표준조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무역을 교란하는 비관세 조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규제 같은 경우는 규제 우수성 같은 경우는 특히 연계성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의 위시를 해서 역량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우수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6개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MRA 상호 인정을 개선하고자 하고요. 상호 인정 협정을 개선하고자 하고요. 전자무역 문서라던가 아니면 녹색 공급망 규제, 뭐 중소기업 사회 환경 기준, 비즈니스 촉진, 디지털 CIQ 절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암이라고 하는 이 중진 경제학자
들의 모임에서 뭐 전자무역 문서 아니면 세관 담당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순환 경제 관련된 이 모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친환경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 그리고 안보 사회 측면에서 이민을 다루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조치를 조금 더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ACSP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진 기술이라던가 전문성을 통해서 저희는 배우고자 하고요. 또 아세안과 협력하면서 아세안의 경제 환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저희가 협력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도구와 자원을 개발하고 지식을 조금 더 잘 전파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조금 더 윗단계로 올라가는 등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영내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저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이런 노력을 해왔고 이런 파트너십을 더욱더 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픈 데이터 협력, 디지털 협력 그리고 티벳 측면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잘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대시켜 규제 우수성 그리고 협력 관련해서도 조금 더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파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발표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요. 대략적인 환경을 잘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뭐가 미래로 있는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국장님이요.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이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세안의 연계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요소들도 있죠. 이것들도 충분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아세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I 표준이라든지 싱글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아세안이 이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트랙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로 모여서 그리고 아세안의 이런 공동된 행동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라미령 박사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아세안의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미령이라고 합니다.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통합 강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안점을 둘 부분은요. 아세안이 어떻게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재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아세안 역내 교역 및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모델, 중력 모델과 GBC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시사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통합에 관해서 그리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해졌죠.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성이 줄어들었고요. 미중 경쟁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생태계가 분절화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제품과 그리고 배송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이제 공급망의 취약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공급망을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서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요. 이런 공급망 안보가 경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지점에서 생산이 집중되는 것이 이제는 전략적인 리스크라고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요.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생산을 이제 다양화시키고 있고 한 국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요국들은 국내 산업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요. FDI의 직접적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됐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세와 차별관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미 흑자국을 겨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회 수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가 부과되는데 이제 40%까지 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양자 무역 분쟁이 이렇게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은 국가들의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은요.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제재 목록을 또 신설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양자 긴장이 더 고조됐습니다. 자, 상호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관세, 고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세를 보면 30%가 평균이 넘었었습니다. 자, 괄호 안에를 보시면 이게 초기 부과된 관세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그 후에 협상 후에 조정된 관세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관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두 가지 미국 측면에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세안을 간접 수출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회원국들 중에 많은 수들이요. 이런 중간 무역 관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중국과의 무역수지 덕자가 발생하고 있었죠. 자, 이런 무역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아세안이 계속해서 양측과 경제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보면은 이제는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 국가 우선주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 왜 아세안의 통합이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세안의 통합을 통해서 정책 유연성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 안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영내 무역을 강화함으로써
그래서 무역과 공급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외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세 부담 완화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경제 커뮤니티가 이제는 아세안 자체를 매력적인 파트너로서 위치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국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공급 국가로 뿐만이 아니고 최종 수출국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죠. 자, 이걸 위해서는요, 상호 대체 가능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가 회원국 아세안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세안의 정책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공급망 전략을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반응보다는 전체 통합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아세안 통합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세안 내 무역과 그리고 제조업에서 분석 결과입니다. 자, 아티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세 법령화가 됐고요. 그래서 2018년에 보면은요, 이제 99%가 보이고 이제 제로도 보이죠. 그래서 아세안 내 무역을 보면은요,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요, 비아세안 파트너 국가의 무역을 보면은요, 중국과 미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합이 더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내 통합보다 역외 통합이 훨씬 빨리 아세안 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중력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1993년에서 2011년간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표를 보시면은요, 자, 아티가가 무역 양을 늘리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원 FTA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일본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무역 창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은요, 아세안 국가 내의 역내 관세 특혜만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통합에는 이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연관성을 보시겠습니다. 자, GBC 분석을 2022년 데이터에 했습니다. 아세안 역내 생산 연결성이요,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관성을 보시면은요, 대부분 전자 그리고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이라든지 가전 쪽에 있었습니다. 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보면은요, 전자와 그리고 광학 기기에 많이 연결성이 있었고, 약 말레이시아의 81% 부가가치가요, 싱가포르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으로 재수출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전자광학 부문을 보면은요,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생산 연계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세안 내 연결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부 FDI 같은 경우에 역외 국가들의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국가들과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내 공급망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역내 생산 연계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면은요, 인근 국가의 경제 민족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 아세안 주도의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출발점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 분절된 GBC에 대한 아세안의 참여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한국, 베트남이 있고요, 중국과 일본, 태국도 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역내 통합을 심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GBC를 기반으로 이렇게 모색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MPEC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라든지 디지털 시스템, 제도, 기술, 그리고 생산 역량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이동성도 중요합니다. 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아세안 공급망 효율성 및 회복력 제고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원활한 물류가 이제 엠펙 2025의 핵심 분야였죠. 그리고 호주 정부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정책 우선순위 액션일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세 디지털화라든지 재날 대응 정책이라든지 다변화, 부문별 개발, 그리고 경제 회랑의 정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쪽에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이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는 FDI 주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세안 주도의 공급망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어떤 산업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각 회원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세안이 어떻게 합의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내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별로 국가 간의 이런 개발 차이를 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이 공급망에 참여할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전자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첨단 산업은요, 외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 공급망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도전 과제는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도 여러 투자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요, 함께 이런 역내 공급망에 그리고 가치 사슬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이런 생산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서 한국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요,
한국이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세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GVC 구조를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FTA 관련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산 업그레이드라든지 물류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이런 지원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박사님. 사실 좋게 들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 맥락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 이 트럼프 관세였죠. 그렇다면 이 함의점은 무엇인가?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와 관련해서 겪게 될 함의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평이 이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요. 그리고 라 박사님이 아세안 플러스 FTA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관측 사항들, 여러분 선생님들의 견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막 98%, 99%의 무역이 아세안 이 사실 굿즈앤 어그리먼트를 바탕으로 지금 무관세가 가능한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활용률은 한 25%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영역도 혹은 다른 이니셔티브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원산지 규정을 살펴본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인 거죠. 이 또한 아세안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이슈를 선생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연사를 모실 시점인데요. 아띠 티피차이 박사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시면 포디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빈 여러분. 저는 아띠 티피차이입니다. 킹몽굿 공과대학에서 왔습니다. 태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물리적 엔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세안 화물 연계성 가속화입니다. 발표가 동남아시아 교통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 리포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가 얻었던 키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세안 연계성을 향후 10년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은 새로운 연계성 전략 계획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 ACSP를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는 지역의 이 연계성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통은 중요합니다. 이 화물 운송은 지역 통합에 있어서의 물리적 동력입니다. 물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더 국가 간 활성화하느냐, 이 모든 것이 화물 운송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산 전략으로 인해서 공급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물류 시스템 그리고 운송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계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계성이 경쟁력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회복력 그리고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ACSP 새로운 연계성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화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규제, 화물, 그리고 환경, 성과 또한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계성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성이 아세안의 경제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해상 운송은 여전히 국제 무역의 주축으로서 전체 무역량 가운데 61%가 해상 운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도로 운송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전체 운송, 화물 운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이미 권역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또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이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RCEP 니어쇼어링이 기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화물 운송 경로를 필요에 따라서 원활하게 화물 운송 경로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흐름이 지연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화물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구조적 병목 현상이 여전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견한 사항은 지금 인프라의 격차가 있고 그 품질이 불균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혼잡 그리고 철도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멀티모달 운송의 옵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트럭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경 마찰입니다. 이것 또한 도전 과제인데요. 저희 통관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요건이 조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단일 창구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전세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디지털화도 부분적인 상황에 그쳤습니다. 또 지리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국가입니다. 그리고 메콩 회랑을 가지고 있는 또 육상 국경 국가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배출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 대안 또한 규모 있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초에 자산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산이 있지만 이것이 분절되어 있다가 아세안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탄탄한 모멘텀 또한 목도하고 있습니다. 즉, 권역 연계성 발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는 것입니다. 아세안의 화물 회랑 가운데 세 가지를 손에 꼽자면 우선 대메콩 경제권 하에 남북 경제회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경제회랑, 남북경제회랑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회랑이 물류의 구조를 조금 더 잡고 대메콩 경제권 내에서 많은 물자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또 권역 연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적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아까 태국 대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라오스 중국 철도도 있고요. 또 태국 중국 고속 철도도 있습니다. 또
또 싱가포르 쿤밍 철도 노선도 있어서 지금 태국 중국 고속철도가 완료가 되면 이 싱가포르 쿤밍 철도 노선 SKRL의 중앙축이 완성이 되는 셈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해양 고속도로가 생기면 동부 지역 격차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세안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세안 지역이 여러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물류 지역 연계성 개선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물리적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 자체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조율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멀티모달, 즉 복합 운송 통합입니다. 철도와 항만 그리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가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회랑 표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관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또 연안 해운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연안 해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륙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저희가 노력해야 할 영역은 규제 및 절차의 조화입니다. 지역 운송을 활발하기 위해 촉진하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협정들이 있습니다. 이 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지대에서 물자 이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세안 단일창, 아세안 싱글 윈도우가 전 과정 디지털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디지털 물류입니다. 스마트 항만, 전자 데이터 교환, 실시간 데이터 공유, 그리고 디지털 화물 회랑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물자 관련 역량을 크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 태세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친환경 화물입니다. 보다 저렴하게 화물 운송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저탄소 연료를 활용하고 친환경 화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운송 방식 전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 트럭, 녹색 항만, 저탄소 연료를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기냐? 아세안 한국이 연계성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은 아세안이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물류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항만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기술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아세안이 좀 더 빠르게 스마트하고 보다 회복 탄력성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동 투자의 기회 또한 있습니다. 전략적 회랑 거점에 대한 공동 투자, 예를 들어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 그리고 경제특구 SEG 등등에 대해서 혹은 항만을 기점으로 한 지역 자원의 공급망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기회가 열려 있고요. 또 기술적인 협력이라던가 전문성의 교류, 전문가 교류, 그리고 규제 전문성 개선 등등에 대한 공동 역량 강화를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화물 전환 내지는 물류 인력도 공동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연계성 전략 계획을 수월하게 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세안 화물 연계성은 분절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완전히 통합된 복합 운송 생태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자가 원활하게 초국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물 운송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물 운송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고 디지털 친환경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조금 더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아세안 협력 심화가 필요합니다. 기술, 투자, 역량 강화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할 경우 저희가 전환을 이루어내어서 화물 연계성이 정말 물리적 엔진으로 기능하게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연결되고 회복력 있는 아세안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기능하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티트 박사님. 사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화물 운송 측면에서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 아세안 협력 또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앞전 연사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항만, 공동 역량 강화 등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연사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행아이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전 세션에서는 제 이름인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이 사실 AI고요. 굉장히 중요한 세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이런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아세안 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심포지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동과 인재 이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 내 이동성, 그리고 한국 아세안 이동성, 그리고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노동과 인재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린 경제, 그리고 돌봄 경제, 그리고 이런 노동 이동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노동 이동성뿐만이 아니고요. 인재 이동성을 보면은요. 단순히 근로자가 직업 또는 지리적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 이외에도요. 동일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나 직무나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죠. 자, 이런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노동자의 스킬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기업과 조직에 맞게 이제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 6,77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요. 1,400만 명이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글로벌 인재 관리 전략이 있지만은요, 협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그리고 산학 간에 굉장히 많은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학계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학과 연계를 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업에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때문에 이게 또 더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뭐 석사나 박사나 이런 걸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킬 레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하고 교육이 이런 스킬의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평적으로도 노동자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로테이션이 필요하죠. 직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 기능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재능의 유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스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팀 사이에서 또 기능 사이에서 부서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완료가 되면은요, 노동자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팀을 만들거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가상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지리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고 직업을 초월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인재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 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고숙련 인력이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렇게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노동과 인재 이동성입니다. 근로자에게 작용하는 뭐 푸시와 풀이 다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과 있고 끌어당기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실업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글로벌 노동시장의 상호 연계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숙련 노동자들이 기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근로자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노동 이동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책임을 맡는 방식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인재 이동성일 겁니다. 자,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직원의 시장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세안의 뭐 신흥 시장 보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싱가포르의 이미 성숙된 시장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요, 지역, 그리고 영내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만들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 인적 요소는요, 권한 부여고요. 뭐 한 곳에서 뭐 이동을 하든지 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간의 트렌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숙련된 정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요.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 같은 디지털 스킬들이 있죠. 뭐 AI, 제 이름이 AI입니다만,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런 산학, 특히 대학 간의 협력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뭐 서구에서도 그랬었지만은 제약 쪽이 가장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IT로 바뀌었습니다. AI, 머신러닝이 있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영내 아세안 노동 이동성, 인재 이동성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노동 이동성의 허브는 싱가포르일 겁니다. 아세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통해서요. 아세안 경제가 커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5%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5%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 라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아세안 내부에서는 무역이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성장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아세안 사람들, 아세안 정부들이요. 뭐 더 많은 대화 파트너들이나 더 많은 곳 파트너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030년에 아세안 디지털 경제 규모는요. 1에서 2조 달러가 될 겁니다. 국내 총생산의 3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한 개의 직업 한 곳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주 노동자의 송출 규모를 보면요. 아시아,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은요. 아세안의 이런 이주 노동자 규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ADBI 기준이고요. 자, 그래서요. 아세안 지역의 이런 이주 노동자가 아닌 로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숙련이라든지 이런 단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은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이동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겠는가? 28%가 싱가포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국이고요.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99.7%였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고도화된 노동력 수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제 불확실성과 늘어나는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요. 필리핀이 이제 중저소득국에서 이제 중고소득국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이렇게 또 이주 노동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유출이 됐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돌아올 때는 외국에서 배운 이런 스킬들을 국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014년 6.5%였고요. 그리고 예측치로는 2028년에 8%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간의 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연결성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7개 정도의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을 보면은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뭐 5G라든지 A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호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아세안이 중국, 인도에 이은 전 세계 3위의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죠. 또 하나 협력 프레임워크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함에 있어서요. 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요. 사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는 한국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세안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이 중국, 인도에 이런 3위대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청소년 인구는 34%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상호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이 EPS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 관련 비자 시스템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제 MOU가 서명이 됐었죠. 한국과 이제 아세안이 이제 MOU를 서명을 했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 가지 교육입니다. 장학금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코이카도 있지만은요. 한국 정부에서 코이카 관련해서 뭐 저도 혜택을 좀 받습니다만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요. 코이카 워크프렌드도 있고 뭐 네이버의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요. 문화라든지 한아세안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뭐 아세안 문화의 집도 있고요. 뭐 K-팝, K-컬처도 아세안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무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이요. 아세안에서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보면은요. 베트남과 한국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무역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가 2030년까지 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가 이제 아세안 내에서는 베트남이 1위일 겁니다. 관광도 있습니다. 아세안이 한국의 관광객들에 있어서 1위의 관광지입니다. 국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 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외교 정치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류가 있고요. 기술도 있습니다. 자, 기술은 일하는 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여러 가지 스킬셋을 새로 필요로 하고 있죠. ODA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CLD, 뭐 인도네시아, 코이카 프로젝트를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요, 한국이 아세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이게 규모를 보면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한국의 5위 무역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아세안에서의 노동력이 한국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을 제가 거의 다 썼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2015년에 여러 프로그램이 시즈널 워커 프로그램,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재 이중국적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중국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개국의 이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었죠. 자, 이건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62%가요,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을 얻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67%는 스킬, 역량이 향상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향상된 역량을 이제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역량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 역량 같은 경우에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중국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전 세계 인재에 제공이 되죠. 정책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요.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소득 국가가 있으면요. 교육에 더 투자를 적게 하게 됩니다. GDP의 3%도 투자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고소득국을 보면은요. 최소한 4에서 5%의 GDP를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학위라든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품질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변화한 인구학적 현실에 대응하는 포용적 적응적 역량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한국이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간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고 디지털 스킬 트레이닝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 역량을 위해서 스킬 인텔리전스를 강화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젊은 세대와 학생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고등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요. 티벳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네, 옵션이 2번, 3번, 4번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요. 뭐 학사, 석사, 박사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미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가 여기에 더 관점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뭐 학생 노동력도 있고요. 뭐 티벳 스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제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도 도전 과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 레벨이 뭐 과교육이 되거나 아니면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사 이상일 수도 있고 뭐 유치원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반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교육이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년 차부터 그리고 티벳 레벨이라든지 뭐 고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글로벌 관점을 보면은요 13.6%만 티벳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는데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는요, 저희가 이주 노동자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뭐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16분 55초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사프안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 회원국 모두가 이 연계성에 수반되는 이 것들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할 예정인지, 특히 아세안 2025 연계성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동티모르 관련해서 이것이 아세안의 연결성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와 동시에 아직까지 이 전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많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크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전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전략 조치마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이 활동 을 토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자금은 어디서 얻을지, 자원은 어디서 동원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별 회원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각 회원국이 지금 ACSP 하에서 각자의 우선순위를 조금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면서 혹은 섹터 단위의 기구와 내지는 기관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ACSP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달성할 수 있을지 달성해야 할지를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나만을 위한 것들을 하고 싶은 회원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원국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더 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ACSP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지역 차원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ACSP가 조금 특이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한 도시 개발 영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 그리고 지역 정부도 함께 관여를 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특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로업 질문은 조금 나중에 드리고요. 이제 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티가만으로는 무역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관세와 FTA 외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무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생산 관련해서 아세안에서 더 많은 창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보면은요. 단순히 관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아주 명백하고 잘 준비된 정책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스텀 디지털화라든지 재난 대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세안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 섹터에 더해서요. 자, 그리고 인적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요, 이런 고숙련 노동자들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충분한 이런 고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요, 아세안의 공급망이 업그레이드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디지털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 이동성을 늘리면은 그럼 인적자원 개발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세안이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에 있어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티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디지털 화물 회랑, 스마트 항만,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이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디지털 물류 투자는 무엇이며 회원국은 어떻게 협력해서 상호 운용성 그리고 사이버 안보 준비 태세를 전 지역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화물 운송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로 시스템, 수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ICD라든가 철로를 위한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경제 특구를 위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물자 이동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기구들 혹은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는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송의 디지털화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화물 혹은 상품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 데이터로 잡을 수 있다면 이 운송 시간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를 구현해내기 위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도 사실 첫 번째 세션에서 언급이 되었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성 측면에 있어서요. 이제는 AI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발표하셨을 때요. 아세안과 한국의 상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세안의 젊은 인구와 한국의 이제 고령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고령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이 이런 상부성을 인구 관련해서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공공보건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 산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이 많이 되고 있죠. EPS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여러 노동자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킬 레벨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있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한국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한국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한국은 뭐 교육 수준이 높지만은요. ODA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학금 프로젝트라든지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TFET 스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농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중저숙련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아세안의 노동자들을 보면은요,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노동자
리턴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 이주 노동자로 있다가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는 좋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하고 AI 스킬을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한국처럼 AI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제 5분 조금 넘게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개발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굉장히 포용적이어야 하지만 이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내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프로세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우선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은 참여할 기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 요건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 내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요지를 꼽자면 이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다른 동료분들이 뭔가 더 첨언을 하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슷한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세안에는 A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연계성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이니셔티브 하에서 사실 처음에 CRMV에만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역량 개발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 이니셔티브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관련 영역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렇게 많은 도움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용성 혹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첨언하고 계신 분, 첨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 3분 17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책 하나 내지는 규정 하나를 내일 바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연계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뭐 하시겠어요? 1분씩 빨리빨리 해볼까요? 아무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요. 네, 그럼요.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 격차가 지금 존재합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인프라를 모든 국가의 기반에 포함이 시켜서 모든 표준을 통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입법을 하고 싶어요. 모든 나라가 연계성을 위한 인프라, 아세안 연계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뭐 특정 퍼센트 정도 인프라 구축을 하고 뭐 지역 기금이라던가 이런 데서 50대 50으로 뭔가 자금 출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네가 돈을 한 50 정도 하면 다른 기금에서 50% 정도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노동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생산적으로 이동을 하려면은요, 먼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노동자들이 디지털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고요. 뭐 플랫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감정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AI나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디지털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네,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라 박사님은 첨언하실 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파님, 첨언하실 게 또 있나요? 빨리 하나만 딱 할게요. 아세안 의 연계소 메커니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은 경제 회랑이 많습니다. 일부 활동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 일부 활동은 비교적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아세안이 운용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파일럿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가자. 그리고 아직까지 준비됐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훌륭한 의견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청중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2세션의 토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고 흥미로운 논의를 이끌어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제 또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과 음료가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 이후에요. 다시 다음 세션이 3시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